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공학회장 최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물포럼에서 이렇게 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한테 주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홍수기후재난 대응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발표 내용은 저희 학회가 주최하는 농어촌 물포럼에 9월 26일 날 저희도 국회에서 또 했습니다. 발표를 했을 때에 그 자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물재해 반복되는 홍수재해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수지,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것인가, 요 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재해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비 현재의 기후변화와 또 현재 대비 미래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기후재해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구 전체 전 지구적 단위에서의 기후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50년에서 1900년도를 베이스라인으로 볼 때 과거 대비 2020년 기온의 변화는 1에서 1.5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2100년까지는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1.5도에서 4.4도 정도로 변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향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P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구가 어떤 식으로 기온이 상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심한 경우에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 아예 전체가 불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강수에 대해서도 1995년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과거 대비 해보니 미래에는 극한 강우일 때는, 극한 홍수일 때는 40%, 지금보다 40% 증가하고 극한 가뭄일 때는 마이너스 40% 정도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뱅크에서는 향후에 우리 지구상의 인구 80억 명 중에서 18억 인구는 홍수재해에 노출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올해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스밸리 지역에서는 연강수량이 하루에 내려서 상당한 물난리를 겪었고요. 그리고 유럽 슬로베니아에서는 60시간 동안 200mm 폭우 발생으로 국토 3분의 2가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몬순 지역의 장마로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만 1200명, 이재민이 3300명이 만 명이 발생했고 국토 3분의 1이 침수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리비아에서 댐 붕괴가 된 2개의 댐이 붕괴돼서 시면적의 23%가 침수되고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1,300명, 실종이 15,000명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홍수재해에 안전한가?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 12도씨인데 미래는 1.9도에서 5.8도씨로 상승한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온 상승보다 좀 더 상승되는 그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고요. 연평균 강우량으로 봐서도 미래의 연평균 강우량은 13.1에서 24.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현재는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전 세계 평균이 1.2도씩 상승한 반면 저희는 1.8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강우량도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 강수량이 135.4mm 정도 증가한 현상을 나타내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단위보다도 더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가뭄이나 홍수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부터 저희들 나라에 큰 홍수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7, 8월 달 강수량은 822mm가 내렸고 이거는 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46명, 재산피해는 1조 2,6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도에는 8월 집중호우와 또 9월달 흰남노 태풍이 내습해서 500년 빈도의 이상 강우 발생으로 서울 도림천 반지하 방에 가족이 침수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포항 냉천이 범람해서 인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또 인명피해를 발생했고요. 그 농업용 저수지에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원류 현상이 나타나서 왕신저수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붕괴 직전에까지 간 급박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긴 장마 기간과 더불어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간통함으로 인해서 청주 미호청 원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오송 지하 차도의 참사 그리고 중부 지역의 산사태 침수 피해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이러한 피해들로 목숨을 잃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조들 그리고 발생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들이 발생한다. 물론 가뭄도 마찬가지고요. 가뭄과 홍수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우 발생, 일수, 빈도,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를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국내 어디에서든지 극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한 홍수 500년 빈도의 홍수 그리고 100년, 200년 빈도의 극한 가뭄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기반 시설로 과연 극복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시설은 과거의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대비 최근은 더 또 변화가 있었고 또 미래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의 물 기반 시설, 물 기반 인프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의 50년,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이러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태풍호우로 연평균 인명피해가 12.2명이고요. 재산 피해액은 2,979억인데 20년은 1조 3천억이고 22년도는 5,700억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후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진국일수록 사전 대비의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는 경우는 사후 복구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과연 사전 대비에 예산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마다 홍수가 났을 때, 가뭄이 났을 때, 이렇게 대비하겠다.
저렇게 대비하겠다. 각 부처별로 상당한 그런 내용들로 홍수 대비책, 가뭄 대비책을 내고 있지만 왜 해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 손실이 있고 재산 손실이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농업용 분야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러한 게 우리 농업용 분야뿐만 아니라 다 그 다른 분야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홍수재해 대부분은 본류 중심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류지천의 하천 정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제 정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홍수재해가 나면 대부분 지류지천에서 발생합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에서 보면 2017년에서 2022년 홍수 피해에 대한 시설 피해 발생 기준을 봤을 때 국가 하천이 7%고 지방 하천이 93%, 피해 기준으로는 국가 하천이 16.2%, 지방 하천이 83.8%를 차지하니 이 통계만 봐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지류지천은 4대강 본류에 비해서 홍수가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또 지류지천의 중요도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사는 삼터에 지류지천이 있기 때문에 홍수 대응이 적절히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지역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재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10분이네. 네.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지류지천에 홍수를 담당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상은 없습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있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지류지천에 위치한 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 보니 그러한 홍수재해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용 저수지는 노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극한 홍수가 왔을 때 아까 그 왕신 저수지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왕신 저수지를 보면서 그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그런 홍수는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물론 다목적 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본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본류의 지류지천과 본류의 홍수를 담당하기에는 지금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가 일정 부분 홍수를 분담하는 이러한 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의 산재한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만 톤 이상은 76개고 100만 톤 이상은 3,400여 개가 되는데 지역에 산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를 유역 단위에서 본류와 지류지천을 연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순환 체계에서 가뭄 대책도 같이 수립하고 홍수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수립해서 합쳐서 어떻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상당히 분절된 치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를 적극 활용해서 지류지천에서 분담하게 하고 본류댐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농업용 저수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목적으로 축조가 되다 보니 제체를 점거하고 요수로를 만들고 비산수문을 신설하고 그리고 치수 관련 설계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수지 홍수 조절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똥 높이기 사업은 치수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류 용량을 넓혀서 환경 용수를 주고 부족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등등등 이러한 목적으로 전국에 110개소에 2조 7천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저수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고려를 검토를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똥 높이기 사업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똥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수지에 친수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수지 똥 높이기 한 저수지는 이러한 그 친수 기능을 부여해서 수변 공간도 조성하고 주민의 쉼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가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은 그 하천 정비를 하면서 나온 그러한 준설토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것도 전국 단위의 한 140지구를 선정해서 하천변에 저지대 농경지를 선정을 해서 성토를 했는데 평균 성토고는 한 2.64m 정도 성토를 했는데 제가 요거 4대강 평가 조사했을 때 제가 담당한 부분인데 이 혜택을 받은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침수로 고통을 받던 지역인데 성토를 함으로써 침수 피해도 경감하고 그리고 배수 시설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작목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재배가 할 수 있고요. 이모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 저수지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냐 5분 남았습니다. 예. 저수지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냐 농공학회장이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고민과 이 그 통합 물관리의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농업 분야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를 좀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우리가 못 사는 1940년도에 외국 원조를 받아서부터 수리시설을 제대로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에 용수개발을 하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축조를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이때까지 했는 그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농식품부에서도 나오시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고픔을 잊고 다른 산업에 집중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수지의 내구연한이 50년으로 보면 지금의 농업용 저수지는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의 50년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그 역할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고쳐 쓰고 보수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그런데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를 계속 농업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을 하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정부기관들,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제 문제, 농촌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저렇게 그냥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개보수를 해서 비상수문을 달고 하지만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미래의 변화는 더 가파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유엔에서는 미래의 기후 변화가 기온이 1.5도씨를 초과하는 것을 1.5도씨 상승하는 것을 마지노선을 보고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어쩌든지 1.5도씨 내에서 기후 변화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역 사회에 홍수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농업용 저수지 수리 시설을 다시 그 유지 관리하고 개보수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기재부는 돈을 안 줍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자꾸 저수지를 지으려고 하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용 저수지는 역할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목적으로 다기능으로 치수, 이수뿐만 아니라 치수,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부족한 용수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리고 또 수질을 개선하고 그 외에 지역의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식량 생산의 주기능만 가지는 농업용 저수지를 국민 안전 확보와 농촌 삶의 질 개선, 농촌 어메니티 증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려서 지역사회, 공간, 환경, 생태,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있는 저수지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기여하는 시설로 좀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지금 총 17,000개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관리 저수지와 시군관리 저수지 50년 이상 된 게 81.3%입니다. 2013년 산대 저수지가 붕괴된 이후로 EAP 수립이 30만 톤 이상 저수지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개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천여억 원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개보수 사업의 방향성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의 기능을 다목적화하고 다기능화해서 접근을 해서 50년, 100년 튼튼하게 사용해 보자는 것이죠. 유지관리도 3,500억 매년 드는데 2000년도에 그 3개 기관이 농업물관리 기관 3개 기관이 통합한 이래로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농민들도 박탈감을 느끼고 농어촌공사도 물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왜 이렇게 농업용으로 하면서 재정도 확보 못하고 어떤 시설의 그 효용 가치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뭔가 틀을 깨야 되지 않느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축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필댐이 대부분입니다. 필댐은 홍수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원료라든지 파이핑 현상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시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자는 의미가 있고요. 향후에는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해서 명품화를 추진해서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 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물 서비스 경영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기후 위기로부터 저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명품화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수지의 명품화는 물론 식량 생산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러한 기능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성 플러스 안정성, 효율성, 예술성, 쾌적성을 고려해서 농촌 지역의 삶으로 인해서 이게 저수지가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주민의 휴식처 제공 그리고 저수지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의 삶과 같이 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폐지돼도 주민들은 폐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잘 가꾸어서 치수의 안전도도 높이고 지역 주민이 같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킨댐의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농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중소규모 댐입니다. 근데도 이 중소규모 댐을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CSG 공법은 뭐 우리나라에도 어느 그 댐에서 적용한 공법인데 그 사다리꼴로 CSG 공법을 한 거는 세계 최초라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는데 상당히 일본 수리 시설은 정교하고 그리고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썼더라는 거죠. 일본은 경제가 지금 저성장 경제인데도 2014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러한 시설을 보면서 이러한 정말 작품 같은 시설을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는 다 넘어가고요. 그 저수지를 총 저수량이 한 850만 톤 정도 되는데 홍수 조절 기능과 농업용수 기능, 생활용수 기능, 하천유지 용수 기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댐 축조비도 이것은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 농업용 저수지를 축조할 때 경제 계산을 논인 헥타르당 1억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는 이게 방문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 소득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뭐 바쁘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뭔가 통합물 관리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할 때도 느꼈고 학회장으로서도 치수 대책을 수립하는데 농업용 저수지는 한 번도 그 통합물 관리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왜 이럴까? 우리 학회가 뭔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이 기회를 삼아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과 이러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